Sounds good. Feels good. 이번 대선의 꼭지점 위에 두고 꼭 지금 다뤄져야 하는 점, 그러나 잘 다뤄지지 않은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대선 꼭지점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 체르노빌 원전을 러시아군이 장악했고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게도 방사능 먼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러시아의 침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고요. 이렇게 멀리 느껴져도 사실 모든 나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잘 이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북저널리즘에서 국제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이연구 에디터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디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처럼 깊이 있게 뉴스처럼 빠르게 북저널리즘에서 국제관계를 주로 다루는 에디터 이연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저널리즘 어떤 기업인지 지금 짧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북저널리즘 에디터는 기본적으로 전문가를 섭외해서 저희가 책도 내고 이렇게 원고를 에디팅하기도 하고요. 또 아티클을 심도 있게 펴내거나 인터뷰를 해서 그런 콘텐츠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국제 외교 이슈를 다루고 계신 거고요, 에디터님께서. 네, 팀 내에서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좀 관심이 많아서 네. 그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우리 에디터님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계실 텐데 일단 대선 네. 후보들 외교 정책 살펴보기 전에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푸틴이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전면전을 개시할지 아셨어요? 기본적으로 푸틴이 말하는 거는 주로 이제 정반대로 보면 좀 편한데 원래요? 그래도 저는 키예프 공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더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키예프까지 갔다는 건 이건 전면전을 선포한 게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러시아는 원래 사이버 공격이랑 정보전을 먼저 편 다음에 음흠. 계급장악된 군인들, 그 리틀 그린맨이라고 하죠. 이런 부대를 좀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부대 보내면서 재래식 전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사인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근데 이런 공격들이 사실 러시아한테는 전략적으로 악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고강도 제재라든지 네네. 서방에서 고강도 제재나 유럽과 외교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중국도 또 별로 반기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해외의 이제 주요 싱크탱크들은 사실상 이제 돈바스 지역의 어떤 분리 독립 정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 칠러 정부를 수립하는 그 정도만 목표로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그럼 그 정도만 보고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상황이 다 바뀐 겁니까? 러시아의 목표도 바뀌었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대응 방침도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서방이 사실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 개입 같은 거를 하지 않겠다고 일단은 선을 그어놓은 상태고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푸틴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키예프를 포위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군사를 물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현재로서 지금 가장 합리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내에 어떤 칠러 정부를 수립하는 정도이다. 아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각국의 반응도 지금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쟁이 다른 나라로도 이렇게 확전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전쟁이 더 번지느냐 아니냐는 서방의 대응에 달렸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지금 그 러시아 침공이 나토 결집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줬느냐, 네. 아니면 어떤 다극 체제에서 영내 안보를 중시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필요성을 일깨워줬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거든요. 2000년대만 해도 원래 미국 1극 체제가 유지가 됐었잖아요. 미국이 네. 세계 최강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세계가 이제 양극 체제로 점점 기울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가 위력을 과시하니까 70년대 미중소 삼각관계가 이렇게 재현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계속 이제 미온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유럽은 자체적으로 안보를 구축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됐던 게 노르망디 회담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서방의 지금 대응에 따라서 이게 더 확전될지 아닐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확전은 서방에게 달려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냉전의 서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의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신냉전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음. 신냉전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뭐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 같은 것에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권위주의 정부가 무너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음. 러시아나 중국 같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음. 이런 내 상황이 이미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신냉전은 지금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피해도 물론 있겠지만 이 신냉전의 서막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국, 북한, 러시아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들이.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싸우고 대만은 중국이랑 싸우고 음흠. 중동에서 최근 뭐 아프간 사태처럼 분쟁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 강대국 정치, 그러니까 예전에 얄타 회담 때처럼 강대국이 여기저기 분쟁에 개입하고 맘대로 이제 막 국경선을 그어놓고 이랬던 부작용이 아직도 다 치유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네. 대표적으로 한반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음. 네, 그래서 지금 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군행전이랑 신냉전이 지금 사실 그 대립 구도는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대립하고 있는 국가 자체는 변한 게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반도도 무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정치 분야 관련된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네.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소개했지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는 각각 관련된 입장을 뭐 원론적이지만 내놓긴 했어요. 근데 크게 이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평화가 중요하다. 윤석열 네. 후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더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문정권의 이런 평화만에 집착하는 게 잘못됐다. 지금 방향이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국제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윤 후보의 말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음흠. 이제 윤 후보가 거론했던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믿고 안일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음. 해석의 차이겠지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 굉장히 좀 힘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무기도 다 팔아먹고 국가의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먹잇감이 된 것이지, 네, 그 양해각서를 믿고 이렇게 안일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대선 꼭지점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 북 저널리즘의 이연구 에디터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외교안보 정책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강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 발언도 있었고 평화체제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사드 배치로는 심상정 후보와 맞붙었고요. 지난번 토론 때에. 이런 논의들을 네.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단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심 후보와 윤 후보가 맞붙은 부분인데요. 사실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사드를 한국 내 추가 배치하는 거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논쟁이 실효성 논란에 더해서 이거를 윤 후보가 당당히 공언하는 과정에서 사실 논쟁이 더 불거졌다고 볼 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사드가 뭐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아태 지역 방어 라인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실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반한 감정이 음흠. 높은 이유에 이제 사드가 굉장히 큰 빌미를 제공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외교랑 안보가 정확히 충돌하는 지점인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안보 이슈로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과 이를 외교적으로 공언하는 것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대선 후보의 발언이 모든 그런 어떤 외교적 액션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음.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사드 배치가 실제로 더 필요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우리 안보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는 중국의 어떤 외교적 사인을 주는 것이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그 평화 정책 이것과 정신을 그대로 가져오겠다라는 대전제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인 성과는 없지만 어쨌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이 의지를 잇겠다 약간 이런 부분이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이 되면서 음.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어떤 그런 평화 체제의 당위성 같은 게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불안한 요소로 다가갈 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평화 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냥 군비 증강을 해야 된다라고만 한다면 상대가 우리를 도발할 것이다,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것만 전제를 한다면 네. 답은 군비 증강, 안보 딜레마밖에 없거든요. 음.
요거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평화 체제고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일한 길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상황이요. 또 뭐 그렇죠. 일각에서는 국제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에 더 힘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겐 죄송하지만 이 사태가 지금 각 후보들에게 어떻게 유불리로 적용되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국제 정치라는 게 정말 냉정하구나. 자기 입장에서 네. 판단하잖아요. 타국의 불행을. 그렇죠. 음. 또 안타깝게도 또 이번 미국에서 최근에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트루스 소셜이라는 그 앱이 출시가 됐는데요. 네. 이게 지금 출시되자마자 미국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입니다. 그래서 네네. 네, 앞으로는 이제 2024년에 미국 다음 대선이 있는데 세계가 자꾸 이렇게 강대국 정치로 회귀할수록 국민들은 더 강한 원하게 되겠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자꾸 부딪힐수록 이 두 국가의 선두 체제에 반대하는 세계적 흐름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강대국들의 외교 입장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너무 저의 그냥 나이브한 생각입니까? 사실 이제 예전에 제1차 세계대전 때 제일 처음 집단 안보의 아이디어가 있었죠. 네. 우리는 이렇게 동맹이고 이 중에 한 명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다 때려줄 거야라고 하는 게 집단 안보였는데 이게 지금 이 정신을 계승한 게 유엔이고 근데 이 유엔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강대국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네.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개입을 하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해결을 해줬는데 이게 점점 그냥 우리한테 이득이 안 되면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의 단적인 사건이 아프가니스탄 철수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폭락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강대국이 점점 이런 스탠스를 취할수록 아마 더 삭막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의 그 교훈과 경험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너무 깊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여론이 거의 절반 이상은 불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이민자들이 지금 막 그 멕시코 쪽에서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민자나 그런 불법 체류자들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가 그래도 생각보다 단호한 그런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바이든이 처음 취임할 때 Build Back Better World 하면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미국의 지금 실질적 이익은 그것을 다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미국의 스탠스를 보통 저희가 같이 따라가기는 하는데 이런 외교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네.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면 뭐 인수위 있고 네. 과정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교라는 거는 사실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외교랑 안보 두 가지를 굉장히 다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경학적으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오늘 좀 얘기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는 외교부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주로 등거리 외교를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거고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그런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그런 액션을 했었죠. 그러면요, 에디터님 이야기 나눠보니까 오늘 이제 토론회 볼 때 우리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몇 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외교안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후보들이 네. 좀 이런 측면을 좀 봐라. 그러면 표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줄 때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북아 정치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런 관계만 주로 생각을 하고 또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논의가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했던 게 있어요.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맞아요. 네, 인도랑 그 아세안 국가들 있는 그런 경제 루트였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대선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들 앞으로 인도 시장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어떤 앞으로의 시장 문제라든지 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짚어주는 후보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얘기를 꺼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기대와는 달리 아무래도 좀 그런 서로 진영에 호소하는 논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외교안보 하면 미중일 그리고 말씀하신 이 동북아 체제 대북 정책 여기에만 한정돼 있는데 좀 미래지향적으로 신남방 정책 같은 인도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땅들에 대한 관심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동북아나 대북에서 벗어나서 좀 집중해서 볼 국가 인도 말고 또 있을까요? 인도 말고 사실 우리가 이걸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반중, 반이라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친중, 친이라면 굉장히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일본이랑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거랑 그 관점에서 RCEP이라는 게 최근에 발효가 됐어요. 네. RCEP은 이제 영내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이 FTA로 이어지는 굉장히 희미한 일이에요. 여기에 일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RCEP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해서 봐야 되고, 이게 또 아세안 국가들도 다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네, RCEP이 그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에 가입국들이 거의 다 겹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TPP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제 FTA 같은 것인데요. 네. 이게 사실 가입국이 대부분 겹치는데 RCEP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고, 음흠. 이 TPP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입 예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굉장히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RCEP 그리고 TPP 그 안에 있는 국가들을 잘 살펴봐라. 그리고 앞으로 그 국가들과의 우리 외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 가운데 또 이런 정책들, 이런 비전들 좀 가져달라. 부탁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진영에 호소하지 말고 또 한국 내에서의 시각에만 갇혀 있지 말고 우리가 대전약을 구상할 만한 국가는 아니지만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 차원의 대전약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음. 토론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리부터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어떤 외교적, 안보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저널리즘의 이연구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